개국 신화에서부터 항해와 표류에 관련한 숱한 전설과 민요와 풍습이 살아있는 곳.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해마다 음력 2월이면 이곳에서는 장장 보름간에 걸친 굿판이 벌어진다. 초하루, 신을 맞아들이는 초감제를 시작으로 2월 14일 이날은 마지막으로 신을 떠나버리는 방선굿이 열린다. 바다를 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작은 어촌 사람들에게도 바람의 신은 받들고 모셔야 할 쥐엄한 대상이다. 항해와 표류에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다스릴 절대자는 바로 이 바람의 신 영등이기 때문이다. 이 원시적이고 무속적인 제의식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는 생활이자 생존이다. 아주 힘들었던 4.3 사건 당시에도 물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마을 것으로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해상에서 해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르게라도 영등굿을 했을 정도로 거의 거르는 그런 때가 없죠. 그래서 만일 어떤 일이 있어서 영등을 대접을 못하고 이런 영등굿을 못하게 된다면 제주도 사람들은 아마 1년 내내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마 해상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영등굿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관념을 하는 게 우리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젊은 어부와 해녀, 마을의 터줏대 감인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떠나는 영등신을 성대하게 대접한다. 제주의 역사는 그리고 제주의 풍요는 항해와 표류의 경랑을 관장하는 바람의 신과 함께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송신굿의 절정, 띠배가 떠날 시간이다. 마을의 애군을 싣고 섬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주 앞바다로 향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다. 그 바다가 잉태해온 수많은 항해와 표류의 역사. 인류의 처음이자 끝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미래가 있다. 700일 진 명호에다 후진 냉면 담아가졌어. 지난 4월 여수 소호 앞바다. 이곳에서는 뜻깊은 출항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이곳에서 탈출한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의 항로를 그대로 답습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선 코리아나호가 현해탄을 향해 힘차게 닻을 올린다. 바람과 해류만으로 깊고 넓은 망망대해를 건너야 하는 범선. 오랫동안 인간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이었던 범선은 근대에 들어 급성장한 세계무역을 지탱해준 동맥이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해양 문화가 돛 하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범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 생활에 크게 기여했다.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 여수항을 출발한 지 꼬박 하루낮 하루밤이 지나자 저 멀리 일본 히라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왼쪽에 보이는 섬이 고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히라도, 그러니까 규슈 반도의 서쪽에 있는 반도입니다. 여수에서 하멜이 출발해서 하루 반 만에 히라도에 왔고, 히라도에서 고도로 이틀간 머물다가 고도에서 대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멜 일행이 일본의 외국 표류민 처리 규정에 따라 이송된 곳은 이곳 나가사키. 해마다 세계 범선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이곳은 400년 전 일본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13년 동안 하멜 일행의 조선 억류 사실은 이것을 통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1648년 4월) 네덜란드 텍셀섬을 출발한 스페르웨르호는 8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도착한 것이 처녀 출항이었다. 출발 당시 승선 인원은 65명. 하멜은 배의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1653년 7월 16일)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스페르웨르호는 태풍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8월 16일 새벽 제주도에 표착한다. 4일간의 폭풍 끝에 제주도를 발견했지만 닻을 내리고 배를 돌린 순간 암초에 부딪히고 만다. 이때 승선 인원 65명 중 28명이 사망했다. 하멜 일행이 탄 스페르웨르호는 1653년 8월 16일 제주도 차규진 대야수 해변에 표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신도 1위 해안가가 스페르웨르호의 유력한 표착지로 추정된다. 하멜 일행의 제주 표착 다음 날 효종실록에는 생존자가 모두 38명이며 모두 서양 기리시탄, 즉 기독교인으로 기록돼 있다. 고국으로 돌아간 하멜이 기록한 보고서에도 1653년 8월 퀼파트, 즉 제주도에 표착해서 1666년 9월에 탈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표류라는 생과 사의 모험담과 함께 13년이라는 조선 억류 기록은 유럽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서양에 소개되는 계기가 된다. 하멜이 조선에 표류할 당시 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과거의 강대국들이 서서히 쇠퇴하던 시기였다. 스페인과의 80년 전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는 공화국으로의 독립을 맞았다. 그리고 전쟁 도중 설립한 동인도 회사의 번영으로 17세기 동양무역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wordt zeker door Koreaanse historici vaak gespeculeerd over wat er zou zijn gebeurd als er met Hamel als tussenpersoon contacten zouden zijn aangeknoopt met Nederland en op die manier en wat er zou zijn gebeurd als Joseon op die manier westerse cultuur had binnengevoerd. Er wordt vaak dan ook het idee aan verbonden dat had men dat gedaan, men eerder gemoderniseerd zou zijn geweest dan het buurland Japan. Ik denk niet dat dat het geval zou zijn geweest, omdat ten eerste op dat moment er heel veel contacten waren met China. Het isolatiebeleid van Joseon was allesbehalve absoluut. En op dat moment kwamen er al heel veel westerse verworvenheden via China binnen, zoals techniek bijvoorbeeld. Katholicisme is natuurlijk een heel beroemd voorbeeld daarvan. Een manier van schilderen. En deze manier is uiteindelijk denk ik veel beter geweest, omdat men zelf heeft kunnen kiezen wat men had willen hebben. En we moeten natuurlijk niet vergeten dat Nederlanders op dat moment maar één ding wilden, dat is geld of winst. En die zouden letterlijk hun eigen moeder hebben verkocht als dat geld ze hebben opgeleverd. Dus ik denk dat het op deze manier, in plaats van deze
speculatie is dat dit helemaal niet zo slecht is geweest zoals het is gegaan. En dat we niet moeten vergeten dat er maar 1 man was die een tijdje in Korea heeft gezeten en niet meer.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한때 유럽의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군림하던 이곳은 동인도 회사의 본사가 있던 지역이었다. 당대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이자 선박 회사였던 연합 동인도 회사는 현재 암스테르담 대학 본관으로 사용될 정도로 과거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이 무역 회사는 정부로부터 모든 아시아로의 무역과 항해에 대해 독점권을 얻는다. 이른바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전쟁 수행권까지 위임받는 등 당대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 (1799년) 회사가 해산될 때까지 근 200여 년 동안 아시아의 생활문화와 문물을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으로 유입하며 동방무역을 주도한 것이다. 네덜란드가 무역을 한 나라는 많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카르타 지역에 있는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타이완에 상관을 두고 또 일본에는 1609년에 히라토 상관을 두면서 또 1641년에는 물론 나가사키 상관으로 옮기게 됩니다만 실론이라든지 바탄 뭐 이런 많은 곳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무역 상관을 두면서 동남아시아 향료 무역이라든지 생사, 키이토라고 합니다만 일본어로 그런 무역을 하면서 그 동인도 회사의 무역 위인을 극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물론 중개 무역이 가장 기본적인 그 무역 수단이었습니다. 연합 동인도 회사의 선박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바타비아 해양박물관. 이곳에서는 과거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한 선박 건조 작업이 한창이다. 당시 연합 동인도 회사는 뛰어난 항해 기술과 선박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위험한 장거리 항해를 감수, 아시아와의 무역을 감행했다. 상대국이 무역을 거부할 경우 협박을 하거나 뇌물을 주기도 했으며 때론 무력을 사용해 전쟁을 하거나 학살도 일삼는 등 무역 방식이 비인도적이었지만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다. De VOC maakte deel uit van een heel ingewikkeld netwerk. Men ging vanuit Nederland naar Azië aanvankelijk met alleen geld, goud, en ruilde dat voor Aziatische producten, specerijen in Indië. Maar gaandeweg kwam men erachter dat men veel meer geld kon verdienen door dat geld in Nederland eerst in India te ruilen voor katoen, met die katoen specerijen te kopen in Indië, met die specerijen naar Japan te gaan om daar koper en andere ertsen te halen en met dat geld nog meer specerijen te kopen en dan weer terug naar Nederland. Dus er was een heel systeem van handel drijven. En men gebruikte er natuurlijk allerlei verschillende soorten schepen daarbij om die handel te drijven in allerlei verschillende landen in heel Azië. 당시 인구 200만에 불과하던 나라가 세계 선박의 5분의 4를 보유하고 인구의 절반가량이 아시아로 진출했던 나라. 아시아로의 항해도적 난파된 선박은 전체의 9%.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해와 표류가 가져다준 부와 번영에 있었던 것이다. 이후 200여 년에 걸친 아시아와의 중개무역은 강대국들 틈에 자리한 조그마한 독립국가였던 네덜란드의 위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Dus de invloed die de 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heeft uitgeoefend op Nederland is enorm te noemen. In eerste opzicht natuurlijk economisch, omdat alle winst die werd gemaakt in principe naar Nederland terugvloeide. Waardoor een welgestelde middenstand ontstond. En boven deze middenstand bestonden er natuurlijk ook de hele rijke koopmannen. Die door hun patronage van de kunsten de nu zo bekende cultuur uit de Gouden Eeuw in Nederland voor een groot deel mogelijk hebben gemaakt. Dus in dit opzicht ook geen overdrijving om ervan te spreken dat
Nederlandse 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or een hele grote vinger in de pap heeft gehad bij het ontstaan niet alleen van de middenstand, maar ook van de cultuur van de Gouden Eeuw.